범죄 현장에서 가만히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 가해자들도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또 다른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굴레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트라우마와 관련된 범죄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사실 근데 트라우마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트라우마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범죄 현장에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느냐를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프로파일링을 한 초창기의 사건이었는데 2000년 10월 25일부터 그해 12월 19일까지 발생한 사건인데 사망한 사람이 3명이고요. 한 명이 미수예고죄 사건입니다. 이제 첫 번째 사건은 학교에 갔다 오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이 김혜선이라는 자가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강간 살해하고 나서 이 시신을 유기하고 갔는데요. 온 마을 사람이 찾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디에서 발견됐냐 하면 야산 중턱에 있는 굉장히 큰 묘가 있습니다. 거기 그 묘 위에 아이가 팔을 정말 십자가처럼 이렇게 벌리고 전시를 하듯이 이렇게 눕혀져 있었어요.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범죄자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신을 어떻게든 은폐하고 그 발견이 지연되도록 만들고 가는 것이 기본적인 범죄자들의 범행 이후의 행동인데 팔도 이렇게 벌려놓고 전시를 해놓은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이 행동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만 전개되고 있던 와중에 두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19살 된 여학생이 귀가하던 중에 이 김혜선을 또 마주칩니다. 네. 그런데 그 피해 상황을 모면해서 이제 도주를 하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몽타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건에서는 족적 한 2개를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족적과 몽타주를 가지고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안타깝게도 이제 세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사건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누나와 이 남동생이 농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김혜선이 이 피해자 아이들을 덮쳐서 밀어서 농로 밑으로 추락을 시킵니다. 남매를 공격한 이 김혜선은 이 남동생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하고 이 누나인 여학생을 야산 쪽으로 끌고 올라가서 끈으로 묶고 강간 살해하고 나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훼손을 해서 가지고 그 현장을 떠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족적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족적이 첫 번째 현장에서 나타난 족적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연쇄 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일단은 신발을 찾는 수사를 전개를 했는데 한 집을 방문을 했는데 마당에 진흙개비가 내린 이 마당에 이 족적과 같은 신발의 족적이 있는 집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투입에 대한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와 현장에 썼던 끈, 또 칼 이런 도구들을 발견을 하고 체포를 하게 된 이런 사건입니다.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연쇄 살인 사건은 어제 검거된 이웃마을 30대 남자가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간 전과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흉기와 노끈을 소지한 채 조용했던 농촌 마을에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약간 범인은 사이코패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아마 검사를 했다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가진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현장에 투입이 됐었던 사건이고 면담을 실제 들어갔을 때도 이 김혜선이 저한테 이제 굉장히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자신 있고 즐거운 표정으로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 시기에 자기가 동물을 학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갈등이나 이제 어떤 그 스트레스 요인이 됐을 때 있는 동물들한테는 다
잔혹하게. 잔혹행위를 저질렀는데 사실 성장을 해가지고 사람한테도 같은 방식으로 공격 행위를 하면서 자존감이 회복되는 그런 느낌들인 거죠. 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진짜 드러내는 이런 자였죠. 아, 그러면은 무덤에 눕혀가지고 이렇게 전시하듯이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것이 이제 가장 의문스러웠죠. 출장을 가서 이제 네. 면담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라는 질문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런데 화가 났다는 표현조차도 지금 이 행동을 도무지 해석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면담을 이어가면서 끝없이 뭔가 이 사람의 어떤 삶의 궤적을 들여다보면 아마도 이 행동의 어떤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끝없이 여러 질문들을 했어요. 저도 질문을 계속 이어가던 중에 자 이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유 없이 이제 자기는 가정폭력을 심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밥상을 뒤집어 엎고 두들기고 맞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그런 학대를 받고 나서 늘 옷을 벗긴 채로 쫓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에서 이렇게 오들오들 떨고 있는 장면들이 늘 그 마을에 있던 친구들한테 노출이 된 거죠. 근데 이 시골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중학교도 같이 가고 고등학교도 같이 가고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벗는 것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이 사람은 처벌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나는 반팔 반바지 안 입어요. 긴팔 입고.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것은 지금 이 굉장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구나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피해 아동이 납치를 해서 성폭행을 하려고 데리고 갔는데 성폭행을 하는 과정에 이 아이가 사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의식을 잃고 자기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는데 아이가 사망했다는 것이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극도로 혐오스러워하는 이런 노출을 통해서 피해자를 거기다 전시해놓고 마치 형벌을 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결국은 범죄 행동에서 그렇게 표출되는 특이한 유형의 범죄죠.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과학적인 연구도 많이 되고 있다고요. 제가 듣기로는 원래 트라우마라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심리적인 이제 문제라고 보통 다들 알고 계신데 이 트라우마에 어떤 생물학적 근거가 있다, 생리학적 근거가 있다는 연구들이 이제 속속 밝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뇌에서 크게 이제 편도체와 해마라는 부분이 이제 기억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뱀을 봤을 때 깜짝, 화들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편도체에서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일단 뱀을 봤지만 뱀이지만 저건 작은 뱀이니까 괜찮아라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이제 해마가 하는 역할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서 기억으로 바꿀 때 이 두 가지가 다 협업을 잘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트라우마가 남는 상황일 때에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이 해마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편도체가 아주 과잉으로 이제 이것이 흥분돼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기억들은 이것이 제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에 대한 가치가 평가돼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포나 불안 이런 것들하고만 결합된 상태로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그 트라우마에 어떤 생물학적 이유가 있다는 뜻은 거꾸로 이걸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뇌에 이 아까 얘기한 편도체나 이 해마에 어떤 물리적인 자극을 주어서 트라우마를 약간 완화시키는 그런 실험들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트라우마를 저희가 뭐 약으로 극복할 수 있거나 그런 단서를 줄 수도 있는 거죠. 범죄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게 다뤄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가해자들에 대해서 뭐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트라우마를 연구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했다면 사실 피해자, 그다음에 그 남은 가족들까지도 이 트라우마가 심합니다. 아까 그 김혜선 사건에서 중간에 몽타주를 만들었던 그 도주한 그 피해 여성은
그 사건이 2000년도 사건이잖아요. 지금도 바깥에를 거의 못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이 아직도 커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성폭행 피해자는 그 범인한테 났던 뭐 비누 냄새나 향수 냄새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상 깊게 남아 있다가 유사한 냄새를 맡게 되면 온몸이 얼어붙어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또 방화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끝없이 휴대폰이나 인터넷 그 컴퓨터에 불이 나서 사망하는 사람이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를 끝없이 검색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 힘든데도. 자식이 얼마나 힘들게 죽었는지를 자꾸 자기가 경험하려고 하는 고통, 죄책감, 자식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자기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이 막 연결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같은 방식으로 고통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수만 건의 범죄 뒤에는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에게 희생된 피해자의 친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안양 초등생 유괴 살해 사건의 피해자 이양의 아버지 이찬 씨가 7년간 술로 괴로움을 달래다 딸의 곁으로 갔습니다. 다 키우는 거 다 정말 어떻게 살아요? 자식을 본 죄인인데 무엇을 말을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그 얼굴을 보려는지 지금 우리 딸이 땅속에 묻고 살면. 사실 범죄 피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국가가 사실 소홀히 한 책임들도 있죠. 물론 가해자의 비난이 당연히 크겠지만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가 구조해야 될 의무는 헌법상 의무예요. 헌법 30조에 보면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률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있어요. 지원책이 있지만 사실 제가 볼 땐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참 범죄 피해자들이 막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고 이래야 되는 사전 절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범죄 피해자 구조금이 나온다 그래도 죄책감을 가지고 그 구조금을 제대로 사용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사건의 피해자나 가족은 치료비와 장례비 등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고 지원금 지급 과정도 복잡하다 보니 한 해 1,000억 원 안팎의 예산 중 집행률이 10% 선에 불과합니다. 또 어떤 심리치료나 이런 것도 지원 많이 해주거든요, 실제로. 근데도 오히려 치료를 받으러 가는 그 행위가 그 범죄 피해를 더 상기시켜서 못 가겠다고 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피해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포섭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연구를 사실 더 많이 해야 돼요. 범인의 형량에만 계속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피해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고 저는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이 마련됐다는 얘기를 좀 처음 들었거든요. 이거 다 이용하셔야 되죠. 이제는 또 다른 어떤 그 피해로 인한 다른 범죄가 재생산되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분명히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삶은 아니었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저 이제 어부 살인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어부 살인 사건. 보성에 살고 있던 어부가 2회에 걸쳐서 총 4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제가 현장에 투입이 됐었던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씩 살펴보면요. 2007년 9월 1일에 밤 10시경에 그 딸이 밤 10시가 되도록 연락이 안 되니까 한 어머니가 이제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제 대학에 다니고 있던 이 딸이 같은 과에 있는 남자친구하고 같이 이제 보성 지역을 이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8월 31일에 마지막 CCTV를 보니까 실종이 된 여성 A와 남자친구 B가 숙소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바닷가 쪽으로 가는 뒷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둘 다 실종이 됐어요. 둘 다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색을 하고 있던 중에 A 여학생이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전환을 하고 남자친구의 행적을 조사를 하고 있던 중에 결국은 이 남자친구도 시신으로 발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굉장히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양쪽 발목이 골절 상태처럼 발목이 양쪽이 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깊이 상처가 패인 것처럼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가 전개되고 있던 중에 9월 25일에 놀러 온 두 여성이 있었는데 또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다 보성에서요? 그렇죠. 그 장소 근처 이제 인근 해안이죠. 인근 해안에서 이제 경찰이 거기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시신이 또 발견이 되는. 그렇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또 두 명의 시신이 발견이 된 거죠. 이건 뭐 사고사라고 하더라도 우연히 20일 만에 두 팀이 시신으로 발견된다는 거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인데 크지도 않은 마을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이 두 시신에 남아있는 흔적이 앞에 발견됐던 시신의 흔적처럼 날카로운 것에 배어 있고 또 있어요. 또 골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두 분의 피해자들은 좀 멍이 있었고 누군가한테 이제 맞은 흔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이제 수사를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차, 2차 사건의 영화성을 찾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1, 2차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어떤 선박에 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다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사건에서는 이 여학생이 119에 4번이나 통화를 시도한 흔적이 경찰이 발견을 했어요. 근데 2, 3초 만에 끊습니다. 뭔가 얘기를 하지 않고. 근데 통화 녹음된 거 들어보니까 모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배에 지금 타고 공격을 당했다는 것으로 추론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해상 연쇄 살인 사건의 첫 피해자인 대학생 추모 양이 119에 4차례 전화한 것은 지난 8월 31일. 조 양은 당시 119에 전화한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배의 엔진 소리인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배에 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짐작이 되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두 여성이 이제 바닷가를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내가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좀 해야 되는데 전화기가 없어서 그러니 전화기를 빌려주세요라고 자기 남편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상황에 전화기를 빌려줬던 피해자들로부터 배에 갇힌 것 같다. 경찰 보트를 불러달라라고 하는 문자를 받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배에 지금 타고 지금 공격을 당했다는 것으로 추론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탐문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 70대 노인이 계신데 이 사람이 누군가 젊은 친구들을 좀 태우는 걸 봤다라는 진술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한 배를 찾아요, 결국. 그래서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20대 여성들의 물건들을 찾습니다. 뭐 유력하네요. 볼펜, 머리끈, 그다음에 뭐 모발 심지어 이런 이제 결정적인 피해자들이 이 배에 탔다라는 이제 그 배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70세의 어부 오모 씨를 체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피해자 C와 D의 여성 피해자들의 증거물만 나왔기 때문에 이 1차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긴 했는데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이 소위 쌍끌이 배가 있잖아요. 두 배가 같이 가면서 그물을 연결을 해가지고 양쪽으로 쌍으로 바닥을 끌고 가거든요. 이 배가 건진 물건이 뭐냐 하면 A와 B가 찍었던 디지털 카메라를 빠뜨린 것을 건졌어요. 그것을 건져가지고
이 두 피해자가 그 범인과 같이 탄 배에 있는 사진이 찍혀 있는 것이 복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이네요. 결정적인 증거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추궁을 했더니 이제 결국 자백을 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피해자들이 저항을 해서 살해를 했다 이렇게 이제 자백을 합니다. 지난 한 달 새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녀 4명은 모두 배를 태워준 70대 어부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추행을 하려다 실패하자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앉아보고 싶어서요? 누구를요? 아가씨. 이게 어떤 식으로 이 범행이 이루어졌을까요? 왜냐하면 한 피해자는 건장한 남성이기도 했고.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는 이 남녀 대학생한테 이 범인 오모 씨는 자기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냥 배에 태워줄게. 그래서 조업을 하는 곳으로 나가서 그때 와서 이제 추행을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남학생이 저항을 하니까 밀쳐서 바다에 빠뜨립니다. 빠뜨리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어구인 이 사카떼로 남성을 내리쳐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요. 이 사카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표를 끌어당길 때 쓰는 뾰족한 고리가 달려있는 어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처가 남게 된 것이죠. 이 2차 사건 당시에 놀러 온 여성들이 오니까 또 같은 방식으로 내 배를 태워줄게 해서 바다 한가운데서 똑같은 방법으로 성추행을 시도를 하니까 피해자들은 저항을 당연히 하실 거고 1차 사건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서 살해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 범인 오모 씨는 제가 면담을 실제 들어갔을 때도 제가 바깥 조사실 창밖에서 이제 조사받는 장면을 봤을 때는 그 수사관들한테 막 굉장히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억울하다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막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사관들이 나오고 그럼 내가 한번 들어가서 이제 성향을 파악을 해보겠다. 들어갔더니 금방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서 어디서 오셨냐 그래서 내가 경찰청에서 분석을 하러 왔다라고 제가 이제 신문을 밝혔어요. 그랬더니 정말 곧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 기력이 없는 사람의 연기를 노인인 것 같은. 몸을 흔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젊은 처자들을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얘기만 30분 동안을 하길래 비겁한 사람이네요. 정말 이건 안 되겠구나. 당시에 제가 조사된 내용을 보면 나한테 배를 태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다 애초에. 공짜로 태워달라고 한 사람들이 문제다. 전형적으로 사이코패스들이 갖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죠. 결국 이제 자신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남녀 4명을 무참히 살해했고 대법원에서 결국 최종 사형을 선고를 하죠. 그래서 현재 지금 최고령의 사형수로 현재까지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때 4명의 피해자가 전부 20대 초반인데 자, 이 70대의 범인한테 왜 그냥 피해를 당했을까가 가장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에 제가 서 있는데 그 범행에 쓰인 배를 이제 압수해서 거기다 이제 묶어놓고 있었죠. 그래서 보고 있었더니 마을을 지나가던 분이 어르신께서 저 배를 한번 타봤느냐 경찰관인 내 모습이니까 안 타봤습니다 했더니 저 배는 바다 한가운데 나가 출렁거리기 시작을 하면 당신 같은 장정들도 난간만 붙들고 있어야지 일어나지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엄청난 제가 통찰을 느꼈어요. 아, 이런 상황 또 물리적인 신체의 제한은 심리적인 프레임을 같이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범인 오모 씨는 평생을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잠도 거기서 자는데 웬만하면 집에 가지 않고 그러니까 활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움직임이 자유롭고 신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신고를 해서 여기 바다 한 군데 위치도 모르겠고 구하러 오는 동안에 이미 빠져서 나는 두려움이 얼어붙게 만드는 이런 현상을 일으켰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건장한 남학생도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냥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 자체가 엄청난 두려움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범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는
사건 때나 힘이 아니고 상황 자체가 이미 범행의 도구로 쓰였겠다. 심리적으로나 모든 거를 배를 다루는 사람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네요. 를 좌절로 이어지기 전에 단계가 뭐냐면 무력감이에요.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에 너무 심하게 빠져가지고 결국은 분노로 치환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 유형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묻지마 범죄 사건은 이게 접할 때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강도와 성폭행과 살인이 네. 한꺼번에 일어난 용인 택시 연쇄 강도 살인 사건으로 보도가 된 사건입니다. 2002년 4월에 김경훈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주범인데요. 네. 28살이었었고 같이 범행을 저지른 공범은 허재필이라는 자였었는데 24살이었습니다. 이 김경훈과 허재필이라는 이 두 범죄자들은 용인에 있는 한 골프장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둘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김경훈이라는 자는 나름대로 어떤 뭐 이 교육자 집안이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았는데 특수 강도 범죄로 체포가 되어가지고 구속이 됩니다. 4년 실형을 받고 나오거든요. 아마 굉장히 중범죄였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총 전과 7범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계속 범죄를 이어왔습니다. 이제 그 당시의 수사 기록들을 검토를 해보면 대부분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가 계속 이어져 왔다. 그래서 돈과 여성에 어떤 집착하는 이런 유형이었다라고는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허재필은 의외로 뭐 그런 어떤 그 전과가 없어요. 빚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근데 당시에 월급이 이제 워낙 얼마 되지 않으니까 김경훈이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택시로 위장 강도를 해서 너희 빚을 내가 갚아주고 같이 우리가 뭐 유흥비에 쓰자. 그래서 2002년 4월 18일에 이제 범행을 시작하는데요. 둘이서 차를 타고 가가지고 허재필은 트렁크에 숨어 있고 김경훈이가 자신이 알고 있는 여성에게 그날 잠깐 만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영동 고속도로 상에 있는 한 휴게소로 이제 유인을 해서 태워서 갑니다. 그리고 그 휴게소에 도착을 한 다음에 트렁크에 숨어 있던 허재필이가 나와서 김경훈과 합세를 해서 이 여성한테 금품을 강취를 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강취한 이후에 이 여성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에 안매장을 한 뒤에 12회에 걸쳐서 286만 원을 인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인을 한 이후에 자신감을 가지죠. 이 범죄자 둘은 이제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다. 두 번째 사건은 며칠 지난 다음에 두 사람은 주차된 택시에 택시 번호판을 일단 훔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캡을, 택시 캡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훔쳐와가지고 자기 차에 장착을 해요. 그러니까 번호판하고 그 캡만 훔쳐서 자기 차에, 그러니까 자기 일반 승용차에 택시로 위장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택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용인 일대를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오후 11시경에 수원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을 이제 차에 자연스럽게 태워가지고요. 현금 2만 원을 강취를 하고요. 신용카드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트렁크에 유기를 하죠. 불과 다음 날 이제 뭐 하루하루 계속 범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택시를 기다리는 여성을 태워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살해를 합니다. 결국은 이거 카드로는 어차피 많은 돈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몇백만 원 때문에 계속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건데 때로는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 그게 정말 정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범행이 탄로날 것 같아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범죄자들의 특징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야 이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한 이제 수사망이 좁혀지기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 다음날 패턴을 바꿉니다. 이 번호판과 캡을 떼어내고 3명의 여성이 같이 서 있는 곳에 가서 같이 놀러 가자, 드라이브를 하자 이렇게 이제 유인을 합니다. 유인을 해서 자기 차에 태운 다음에 2명을 성폭행을 하고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노끈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체포된 과정을 보면요, 계속 범죄가 이제 성공을 하니까 용인의 한 회사
주차장에서 이제 번호판을 훔치려고 하다가 경비원한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되어가지고 절도 범죄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두 사람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김경훈이 경찰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주 하루 만에 경찰은 이제 김경훈의 은신처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을 급습을 했는데 급습하는 순간에 이미 김경훈은 자신의 목을 찌르고 피를 흘리고 있던 상태로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병원으로 후송을 했지만 결국 사망을 하게 되죠. 경찰은 이내 동생을 앞세워 용의자 김 씨가 은신 중인 포항의 한 가정집을 덮칩니다. 방 안에 숨어있던 용의자 김 씨는 경찰이 들이닥치자마자 바로 자결을 시도합니다. 용의자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늘 오후 6시쯤 끝내 숨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체포될 당시에 경찰이 정말 놀랬다 그래요. 저는 이제 투입되지는 않았었는데 차에 그냥 시신들이 이렇게 포개돼 있었죠. 뒷좌석하고 뒷좌석과 트렁크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마치 짐짝처럼. 어떻게 싣고 다니지? 그러니까. 그래서 시신을 싣고 다닌 차량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이런 사건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단 11일 동안 여성 6명을 살해하고 그들이 뺏은 돈은 단 520여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연쇄 살인범 허재필은 경찰에서 쓴 자술서에 잡히지 않았다면 계속 사람을 죽였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허재필은 이 자술서를 쓰면서 끝내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용서받기엔 그의 범죄가 너무 중하고 큽니다. 허재필은 체포가 되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현재도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형수로 지금 현재까지 수감을 하고 있는 거죠. 살인 전과가 없었던 두 범인이 어떻게 첫 범행부터 이렇게 다양한 살인의 강도에 의아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런 일들은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소위 목표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를 이것을 좀 도구처럼 쓴다는 건데 사이코패스들하고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주목해야 되냐면 택시 연쇄 강도 살인 사건의 본질은 금품 감취의 목적인 강도 범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증거가 인멸되어야 되고 증거 인멸의 방식은 성폭행을 하는 것이고 신고하면 결국 너만 손해다. 가족들이나 남편 또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런 이제 신고되지 않는 범죄들이 훨씬 많고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한계들이 있습니다. 신고율이 거의 10% 넘어가는 통계가 잘 없어요, 실제로. 전체 사건 중에 10%를 잡아도 아주 많이 잡는 통계이고. 그다음에 여러 연쇄 사건으로 성폭행이 이어진다면 노출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자신의 금품 강취를 위해서는 필요한 그냥 도구적인 행동과 행위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도를 저지르려는 자들은 살인이나 성폭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결국은 이어지기도 하고 짧은 시간 안에 혼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연쇄를 빨리 차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강도 범죄를 이게 조금 뭐 살인보다는 좀 가벼운 범죄 이렇게 볼 게 아니네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연쇄 강도야 한 10건 저질렀대. 뭐 차량 절도범이 10건 지금 발생을 했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쇄 성범죄자들의 그들만의 특징이 있나요? 연쇄 성범죄자들만의 특징을 몇 가지만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범행 도구나 이런 것들을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납치, 유인, 감금 이런 것에 굉장히 능숙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장소에서 범행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익숙한 초기 단계에서 범행을 저지를 때 성공한 그런 익숙한 장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여러 연구에 의하면 사실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성적 만족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몇 가지 특징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범죄가
이중구 연쇄 성폭행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7년간이요? 7년간 사실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DNA로 밝혀진 것만 77건입니다. 나온 것만 DNA 검사로 확인된 것만 77건이고 체포된 이후에 밝혀진 것도 30건 정도가 되고요. 총 184명의 피해자를 남긴 정말 희대의 연쇄 성폭행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중구는 택시 기사였었어요. 그런데 범행이 처음 발생한 발단이 뭐였었냐면 어떤 여성이 밤늦게 자기 차를 탔는데 돌아왔다라는 이유로 차량 내에다가 택시비를 던져주고 갔다는 거예요. 이건 뭐 본인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서 그 여성이 들어가는 집을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침입을 했어요. 침입을 했더니 그 여성이 혼자 있어서 자기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지역을 옮겨가면서 엄청난 연쇄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주로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전의 한 원룸촌입니다. 지난 10년간 이 지역에서만 100여 건의 성폭행이 신고돼 여성들의 불안감이 계속되었습니다. 답답하죠. 왜 못 잡을까? 빨리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죠. 아니, 피해자 수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수법도 굉장히 지능적이고 잔인하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이런 연쇄 범죄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인데 이 성폭행이 첫 번째 범죄를 자기가 진술한 것처럼 화풀이를 했다라고 하는 이 진술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폭행을 통해서 피해자가 정말 회복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모습, 여기에서 아마 굉장히 큰 자극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행이 이어져가는 수법도 굉장히 지능적이었고 잔혹했습니다. 범행 초기엔 주로 원룸에 혼자 사는 여자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거나 아예 가스 배관 등을 타고 미리 들어가 여성이 귀가하길 기다렸다가 성폭행하는 식이었습니다. 이후 발발이의 범행은 갈수록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명의 여성을 동시에 성폭행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 성폭행한 여성을 다시 찾아가 또 성폭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그 수많은 피해자들 중에 몇몇은 경찰에 신고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나요? 경찰에 신고를 당연히 했죠. 신고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 당시에 저도 사실 그 현직에 제가 있었을 때인데 계속되는 범행이 이어지니 지방에 있는데 이런 범죄의 패턴에 대해서 이제 분석 의뢰를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몇 건의 신고된 피해자들은 전부 성폭행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몇 시간 동안을 씻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증거물 확보가 뭐 불가능했었죠. 피해자들이 그러고 나니까 신고를 해도 불가능하겠다라고 체포가 불가능하겠다라고 포기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뭐 증거가 나중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연쇄 성폭행 이중구의 이런 범죄 유형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테러와 같은 정말 성범죄죠. 이런 끔찍한 범죄 행각을 좀 끊지 못했던 이 심리가 뭘까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마치 이제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이 뇌 기능의 변화를 같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사람들한테 늘 모멸과 멸시를 받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왜곡된 주관적인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누군가를 지배함으로 해서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감정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연쇄 성폭행 범죄자들이 성중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잔인했던 이중구의 범죄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요? 결국은 이제 끝까지 이제 이 여러 군데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자들을 이제 경찰이 신고로 받기 시작하면서 DNA를 확보를 합니다. 발발이 이중구 씨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DNA 감식 기법. 경찰은 범행 현장에 남겨진 통신과 차량 정보를 모두 뒤져 최소한 2번 이상 등장하는 10명으로 용의자를 압축해 주거지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이 씨는 용의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됐고 이 씨 집에 남아있는 자녀의 DNA를 확인한 결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중구의 형량은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이제 그 최종 77건의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일단 확정이 되어가지고 무기징역이 선고가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쇄 강도 강간 범죄지만 연쇄 범죄는 시작되는 순간 결국 계속되는 자극의 발전으로 진화가 되기 때문에 초반 수사가 중요한 유형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연쇄 강력 범죄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되고요.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도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여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0년 5월부터 2005년 2월 사이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근데 엄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변의 지인들이 죽거나 또는 장애를 갖게 된 사건입니다. 아, 주변 사람들이. 네. 개요를 좀 몇 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인데요. 엄여인은 이제 첫 번째 결혼한 남편의 보험을 3군데나 가입을 합니다.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어느 날 남편한테 수면제를 먹여서 잠이 들게 한 이후에 핀 같은 걸로 눈을 찔러서 실명을 하게 만듭니다. 남편은 모르는 건가요? 눈이 갑자기 안 보이게 되는 건가요? 눈에 굉장히 심한 상처가 났는데 자기 잘못인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뒤에 다시 이제 그 수면제를 먹여서 잠이 들어 있는 남편한테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부어서 화상을 입히게 됩니다. 사주에 이제 화상을 입히죠. 그래서 이런 상처들로 인해서 이제 장애를 입고 상처를 입고 치료를 하던 이 남편은 결국 다발성 자창 출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을 3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남편을 살해해서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은 엄여인은 한 달 후에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방법으로 또 그 수면제를 먹인 후에 눈을 찔러서 장애를 입힙니다. 보험사에는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서 지금 심한 상처가 났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실명이 될 것 같다라고 한 진단을 받게 되면서 보험금을 4천만 원을 또 수령을 합니다. 결국 이제 지속된 이런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이 남편은 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남편부터 재혼한 남편까지 두 명을 살해한 거네요. 2명을 살해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험 금액이 사망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금액을 받는 것이 실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엄여인의 직업을 보면 보험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고 그 보험사를 속이는 방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범죄를 이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진짜 잔혹한 게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잔혹한 일인데 보험금을 2번 받기 위해서 먼저 실명을 시키고 그렇죠. 또 살인하고 이게 정말로 좀 잔인한 것 같아요. 29살 주부 엄모 씨는 지난 2000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눈을 찔러 멀게 했습니다. 치료를 받던 남편이 숨지자 엄 씨는 보험금으로 2억 8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2년 뒤에 재혼한 남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당해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남편이 정신지가 좀 있어서 눈 자해하는 거 보고 그걸 생각해내게 된 거였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의 과정에 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는가를 살펴봤더니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저런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설마 정말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저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2번이나 남편의 죽음으로 그런 약간 데이터들이 공유가 안 되나 봐요.
당시에는 사실 공유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의심받을 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사건은 특히나 가족들의 이의 제기도 없었고 장애로 인한 보험금 수령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초기에 발견되지 않았던 안타까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이 엄녀이는 본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작이었던 거죠. 어이쿠. 그래서 이 범행의 대상은 결국 이제 자신의 가족들로 향합니다. 정말 끔찍한 것이 수면제를 탄 주스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그걸 먹게 만듭니다. 정신을 잃은 어머니의 눈을 주사 바늘로 찔러 가지고 또 실명을 시키고 장애를 만들죠. 결국 이제 이 사건으로 어머니가 실명한 보험금 7천만 원을 또 자기가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건을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 사건이 계속 남아 있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제 그 친오빠를 대상으로 자행이 됩니다. 수면제를 사용해서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에 염산을 부어가지고 눈을 실명을 시킵니다. 이때 이제 이 오빠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결국 친오빠도 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입원을 한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링거 호수에 이물질을 넣어서 살해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병원에 이제 그 감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지금 말씀드린 사건은 이제 범행이 다 끝나고 나서 본인의 자백에 의해서 밝혀진 사건이요. 이게 좀 개요들만 훑어가는데도 너무 이건 분노가 아니고 약간 경악스러운. 여기에서 정말 이제 경악스러운 일이 더 벌어집니다. 다섯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범행 수법이 유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수법을 바꾸는 치밀함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오빠와 동생한테 수면제를 먹인 후에 방화를 저질러서 화상을 입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자기가 그 범행의 용의점을 벗어났냐 하면 자기도 그 장소에 있으면서 이제 그 이도가스를 흡입해서 치료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의선상에서는 벗어나죠. 이렇게 이제 수사망을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총 3억 원의 보험금을 또 장애 앞으로 수령을 합니다. 그래서 온 일가족의 죽음과 장애를 통해서 지금 수억 원의 보험금들을 수령을 하기 시작을 하죠. 20대 후반의 주부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첫 남편과 두 번째 남편, 어머니 그리고 오빠의 눈을 차례로 실명시키고 집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보험 설계사 경력이 있는 엄 씨는 어머니와 오빠 이름으로 보험을 나누어 든 뒤 보험금을 모두 가로챘습니다. 제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 안 했었을 거예요. 그 돈으로 뭘 했던 거예요? 지금 끔찍하게도 이런 돈을 그냥 유흥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유흥에 필요한 돈들을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나를 포장하는 것이 훨씬 더 내 삶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관념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발각이 됐으니까 지금 다 밝혀진 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밝혀진 것이 아니고 사실 엄여인은 또 다른 사건을 저지릅니다. 더 저질러요. 방화 사건이 저지르고 난 이후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팝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분의 집에 가서 지금 불이 나서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니 좀 지내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강 씨의 집에서 거기에서 또 방화 범죄를 저지릅니다. 결국 그 화재로 강 씨의 남편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강 씨는 그 화상을 입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현장에 있었다라는 이유로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시도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 강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불을 지르려고 갑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방화 미수에 그칩니다. 이때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발각이 되어가지고 체포가 되면서 이 수많은 악행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엄 씨는 잠시 머물렀던 파출부 강모 씨의 집에도 불을 질러 강 씨의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최종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어가지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여인의 사이코패스 그 점수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주 화제였던 것 같아요. 저도 실제 그 이제 송치되기 전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한 면담을 했었는데 사이코패스 검사는 40점 만점에 24점, 25점이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알고 계시는 뭐 유영철, 뭐 강호순 이런 자들이 뭐 37점, 38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엄여인은 죄책감의 결여, 그다음에 충동성,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사이코 체크리스트에서 40점에 육박할 것이다. 전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사고나 또는 충동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높았던 제가 직접 만났을 때는 의외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냐면 일종의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결과에 대한 수치심이 아닙니다. 이건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에요. 들켰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갖는 경우는 과도한 자존감이 있는 경우에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체포될 만한 빌미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수치스럽다라는 이런 의미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잡혔다. 자신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그런 면담의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 엄여인 사건으로 알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단 특징 첫 번째는 범행 대상이 주로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면식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엄여인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자기 명의로 돌릴 수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 특징은 이제 직접 공격을 하지 않고 수면제라든지 이런 약물을 이용한 범죄로 피해자도 모르게 범행이 저질러지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투구꽃 살인 사건. 투구꽃. 네. 카미야 치카라라는 이제 40대 남자고요. 이 남자는 사건 일어날 때 부인과 결혼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됐었어요. 신혼부부였죠. 네. 이들 부부는 오키나와를 여행을 합니다. 오키나와를 여행을 하다가 여행 마지막 날 이제 호텔에서 같이 아침을 먹고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에 가요. 공항에 가서 카미야는 나는 이제 급한 일이 생겨서 돌아가겠다. 당시에는 친구들이랑 여행을 계속 해라. 네, 이래가지고 이때가 한 12시쯤인 것 같아요. 카미야는 이제 가고 이 부인은 친구랑 같이 오키나와 섬 옆에 이시가키 섬이라고 섬을 가요. 네. 이제 이시가키 섬에 도착하니까 1시 조금 안 되고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데 거기서부터 이 카미야의 젊은 부인이 좀 상태가 안 좋아져요. 막 땀을 막 흘리고 뭐 좀 약간 호텔에 가서는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막 구토를 하려고 하고 약간 마비 증상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이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3시쯤 병원에서 사망을 해요. 이상하죠. 전날까지 멀쩡하던 그렇죠. 사람이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변사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망 다음 날에 남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부검을 하는데 사인이 뭔지 잘 모르겠고 약간 심장 색깔이 바뀌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남편이 태도가 너무 침착해요. 너무 흥분함도 없이. 그리고 이 남편이 이제 이 법의학자분한테 한 이상한 말 중에 장기를 다 제자리에 두셨나요? 이런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장기를 다 제자리에 두셨나요? 예. 이게 남편이 아내 부검 뒤에 법의학자한테 할 말이 좀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건 묻지 않죠. 네. 부검이라는 행위는 정확한 사인을 찾기 위해서는 장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손을 대거든요. 근데 대신 외형적으로는 깔끔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은 해요. 네. 그래서 이 법의학자분이 그 부검 보고서에는 그냥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쓰는데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뭐 증거는 없으니까 사인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법의학자분이 심장이랑 혈액을 따로 보관을
하세요. 검사용 말고 따로 네. 내가 또 보관을 한 네, 거죠.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남편을 좀 의심을 합니다. 이 남편이 카미야라는 남자가 알게 된 지 6일 만에 청혼을 하는데 부인한테 자기가 공인회계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보기에 좀 이 남자가 공인회계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인회계사 명단을 입수를 해가지고 봤더니 거기에 카미야 치카라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 공인회계사 아니지 않냐 했더니 카미야는 내가 공인회계사는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회계를 봐주는 컨설팅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대충 어물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좀 으스스한 게 카미야가 집에서 자기가 영양제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영양제를 만들어서 부인한테 맨날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죠. 그래서 친구들이 경찰에도 이거를 제보를 하고 언론사에도 제보를 하고 보험회사에도 연락을 합니다. 혹시 이 사람 생명보험 든 거 없냐? 카미야는 처음에는 자기가 보험 든 게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있었어요. 있었고 아내 이름으로. 아내 이름으로. 액수가 너무 컸어요. 1억 엔이 넘는 수령액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1986년 일이었으니까 당시 환율로 한국 돈 1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받게 될 예정이었고 그러니까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한 30억 정도 된다고 해요. 너무 의심스럽잖아요. 모든 게 다 인정하게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언론사가 먼저 취재를 합니다. 이 카미야 치카라라는 사람 주변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혼 이번이 사실 3번째였는데 앞에 부인, 그 앞에 부인도 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어요. 너무 심지어 2번째 부인 사망할 때는 보험금도 받았어요. 당시 경찰이 이제 이게 사망금을 노린 보험 살인이겠구나 하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검이한테 다시 연락을 합니다. 사법 부검을 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해요. 그래서 법의학자분이 카미야의 부인이 사망했던 증상이랑 비슷한 어떤 독성 물질을 계속 찾습니다. 찾다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를 하나를 발견을 하는데 투구꽃이라는 그 식물에 독에 중독이 되면 이렇게 사망한다. 근데 투구꽃은 뿌리에 독이 많고 그 독은 이제 우리 이제 현대 용어로는 아코니틴이라고 하는 독입니다. 네. 1g만 복용을 해도 사람이 사망을 하는 맹독입니다. 네. 증상은 일단 먹으면 입에서 침을 많이 흘리게 되고 전신마비도 되고 구토도 오고 부정맥이 오는 그런 신경독이에요. 그렇죠. 근데 당시 1986년에는 사람 피에서 아코니틴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네, 기술도 없었고 그래서 이 법의학자 교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당시에 다른 대학에 이 미세 검출기가 있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 아코니틴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세요. 피를 그리로 보내요. 보냈더니 거기서 아코니틴이 나왔어요. 나왔고 근데 남편 너무 당당해요. 그죠? 네, 왜 당당하냐? 아코니틴은 섭취한 지 30분 만에 사람이 사망해요. 이미 떠났으니까. 네. 남편은 12시에 아내랑 헤어졌고 아내는 그 다음부터 뭘 먹은 게 없는데 그래요? 어떻게 3시에 사망할 수 있느냐. 심지어 남편이 이거를 자기가 그래서 억울하다 이러면서 나중에 방송에 나와서도 막 난 당당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はっきり申し上げておきますけども、私は全く何もやっておりません。やってないのにやったように報道されて大変迷惑を被ってますから。 경찰이 보기에 이 카미야 아무리 봐도 범인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카미야를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투구꽃을 화분을 69개를 구입했다. 어느 차원에서 있겠죠. 그런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아파트 월세방을 하나 따로 두고 있었어요. 그 월세방에서 바닥에서 아코니틴 성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무슨 약국에서 캡슐을 산 것도 알게 돼요. 그 영양제라고 만들었던 그 캡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투구꽃에서 아코니틴을 뽑아가지고 이 독 캡슐을 만들었겠구나. 여기까지는 되는데
도대체 근데 먹었는데 이렇게 한참 있다가 진행되는 그런 캡슐은 어떻게 만들까? 근데 제보가 와요. 어느 어민이 제보가 오는데 아 내가 그 카미야라는 그 남자한테 보거를 엄청 팔았어요. 보고도 맹독이 그렇죠. 있는 동물이잖아요. 신경독이죠. 네, 신경독. 그래서 법의학자분이 계속 연구를 하시는데 굉장히 희한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고독이랑 아코니틴이 몸에 들어오면 둘이 서로 방해를 해요. 기량작용. 네, 기량작용을 합니다. 보고독은 아코니틴 독을 방해를 하고 아코니틴 독은 보고독을 방해를 해서 둘 다 원래 먹으면 그냥 바로 응급실 행인데 서로의 기능을 방해하는 거군요. 서로의 기능을 방해를 합니다. 노벨상급입니다. 아니 그거를 연구할 정도면 그냥 연구를 하지. 그 정도는 연구비로 받을 수 있을 텐데. 범인 카미야 치카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자기 사설 독극물 연구소를 차린 거잖아요. 그런 거네요. 나중에 보니까 생쥐도 여러 마리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 아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보험금 잘 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 잘 죽일 수 있을까? 이거를 가지고 치밀하네요. 치밀하죠. 세상에. 이거는 연쇄살인의 계획이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사건만 맞춰가지고. 가지고 네. 이렇게 연구할 리는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전 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입증할 수는 없어서 기소는 못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인만 가지고 기소를 해서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감옥에서 암에 걸려가지고 2012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게 결국 이 법의학자 분이 혈액을 보관해서 해결하게 된 거죠. 아마 그 부검의사는 심장이 문제가 심근경색은 주로 동맥경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형태는 혈류의 공급이 안 돼야 돼요. 근데 젊은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나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올 일이 없어요. 동맥경화가 막아져요. 그러다 사건이 풀리게 돼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의 심근경색이 이해가 안 되니까 보관을 다 해놓은 거예요. 관상동에도 깨끗하고. 심근경색이 초래된 이유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뭔가에 우리가 증명하지 못한 요인이 있을 걸로 보이니까 심근하고 혈액을 보관했을 거예요. 그러다 사건이 풀리게 되죠. 진정한 법의학자의 정말 그 열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의심하는 자세. 네. 짐승 같은 범죄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황영동 살인 사건인데 황영동 49살 먹은 사내가 대낮에 공중화장실에서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을 시도를 합니다. 사내는 이제 칼을 들고 협박을 했는데 그 여성이 이제 막 도와달라고 했죠. 도와달라고 하니까 옆에 전통 한옥이 공사 중이었어요. 거기서 공사를 하시던 인부분들이 여성을 이제 구하려고 사내를 이제 에워쌉니다. 이 사내는 또 그 인부들을 상대로 칼로 싸우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23살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사내를 제압을 하다가 크게 다칩니다. 거의 목숨의 위기까지 올 때까지 다치고 경찰은 이제 그 다음에 와서 체포를 해갔습니다. 일단 강간 미수로 입건이 됐고요. 경찰이 이제 뭐 추궁을 합니다. 추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깜짝 놀랄 자백을 해요. 내가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38일 동안 사람을 5명을 죽였습니다. 언론에서 흔히 뭐 난자했다라는 표현으로 살해를 했어요. 이유는 다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뭐 어떤 때는 10만 원, 어떤 때는 20만 원. 대전 충남 지역에서 5차례에 걸쳐서 연쇄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자가 오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용의자는 부녀자들이 혼자 있는 다방이나 가정집을 노렸고 범죄 수법이 아주 잔인했습니다. 첫 살인이 이제 9월 9일에 대전에서 한 다방에 들어가서 그 여주인한테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주인이 그거를 거부를 하니까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2주 정도 있다가 이번에는 가정집에 침입을 합니다. 가정집에 침입을 해서 거기 계시던 아주머니를 10만 원을 빼앗았는데 이분한테 그런데도 또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이번에는 한 일주일 남짓 있다가 또 대전에 있는 다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20만 원을 빼앗고 그 다방 여주인을 살해를 하는데
아무 원한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칼로 38번을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대전 옆에 아산시에 가서요. 여관에서 여주인을 또 칼로 찔러가지고 살해를 하고요. 이거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음식 시켜 먹고 고기 먹고 맥주 먹고 그게 한 6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는데 네.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계산하세요 그랬더니 또 칼로 찔러가지고 아주머니를 살해를 하고 그 주인 아주머니 그때 임신 6개월이었어요. 황 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순순히 돈을 내주지 않으면 임산부에게까지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방 여주인을 살해할 때는 무려 38차례나 흉기로 찔렀습니다.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처음에 하게 됐었습니다. 잔인한 수법으로 무려 5사람의 목숨을 뺏은 뒤 황 씨가 손에 넣은 돈은 고작 6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총 몇 개월간 일어났던 거죠? 이게 9월에서 10월인데 정확히 2달도 아니고 한 38일이에요. 이런 경우 이게 동일범이라는 거를 알아내기는 쉽지가 않은 건가요? 그 지금 사건이 이제 90년대 후반이잖아요. 90년대 후반. 이때만 해도 사실 경찰에서 이렇게 연쇄성을 갖고 있는 범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벌이기 전에 7월에 잡혔었어요. 그리고 어떤 여성을 성폭행을 하려다가 특수강간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8월에 풀려나요. 풀려나는데 증거가 모자라서 풀려나는 게 아니라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납니다. 구속 집행정지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그 구속의 집행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101조에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그럼 풀어주는 거네요? 예, 잠깐 석방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인가요? 네, 판사의 완전 직권이에요. 직권 판단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바라보는 판사의 시각이 되게 중요한 건데 아팠나 봐요. 예, 뭐 이제 녹내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풀어줬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생활하면서 녹내장 때문에 구속집행 정지되는 사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은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구속집행 정지예요. 아니 그리고 녹내장이 진행 중에 범죄를 일으킬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치료는 안 받고 범죄를 저질렀죠. 교도소 있다가 나와서 범죄 저지르고 또 교도소 가고 또 나와서 범죄 저지르고 범죄 내용도 다 그냥 강도상의 성폭행 뭐 이런 겁니다. 이거 이제 황영동은 붙잡혔죠. 붙잡혀서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는 다시 또 녹내장이 사유인데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됩니다. 이 황영동을 붙잡은 23살 청년의 이야기도 되게 감명이 깊었어요. 그날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었는데 웬 흉악범이 칼을 휘두르면서 여성을 위협을 하니까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흉악범을 제압을 한 거죠. 나중에 이제 당시에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니까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 일을 했을 것이다. 똑같이 했을 것이다. 되게 담담하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생계를 돕기 위해 일당 3만 원의 막노동 아르바이트를 하다 변을 당한 안 씨. 출혈이 심했지만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남들도 막상 그렇게 어렵게 처해 있으면 다 그렇게 다 하고 해갖고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사회에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황영동과 그 청년. 이런 게 계속 인간이라는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이상하고 근데 범죄 사건이라는 게 그런 걸 너무 보여주고 하니까 도스토옙스키를 비롯해서 소설가들이 그렇게 범죄를 모티브로 상욱쌤 긴 시간 지금 방송을 오늘 처음으로 저희 시청자 입장에서 예. 저도 그 니체의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책이 너무 좋아하는 책이라서 제가 기억에 남는 글이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아까 그 장 작가님 이야기하신 대로 인간은 사실 양 끝에 짐승과 여기 인간이죠. 그 사이에 매달려 있는 줄처럼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인간은 멈추면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이제 격리 해제를 앞두고 계신데 건강하게 또 다음 녹화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그럼 뵙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세요. 고생하셨어요. 네. 이렇게 황영동 사건처럼 시민의 도움으로 범인을 잡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위한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산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겨주는 학문이에요. 그렇네요. 반대로 보험금을 노린
범죄에도 관이 그건도 있으시죠. 참 저도 참 답답하고 지금도 돌이켜 보면 이제 과연 아찔한 사건인데요. 2006년도쯤에 피해자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제 조수석에 탔고 아들이 운전하고 운전자의 어머니가 탑승하고 차량이 갑니다. SUV 차가. 근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이미 정차돼 있던 소나타를 충격을 해요. 네. 주도를. 그러고 나서 조수석에 탔던 이 망인만 가서 보니까 이미 사망한 상태예요. 크리스마스 밤에 교통사고로 한 50대 공무원이 숨졌는데요. 일가족이 타고 있던 SUV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공무원 54살 김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가장인 김 씨가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진술했고 서둘러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가족이 탑승한 상태에서 조수석에 탄 사람만 돌아가셨잖아요. 네. 당연히 응급실 인턴쌤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의심할 여지가 없이 사망진단서 띄어졌죠. 그런데 사고 처리반은 우리 공 교수님 아시겠지만 사고 처리용 사진을 찍는 거예요. 첨부해야 돼 사진. 그 사진을 몇 장을 찍고 사망진단서는 발부됐고 사고 처리라는 것은 인정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끝났죠. 근데 이게 이제 교통사고인데 문제는 장례 연락을 안 했어요. 부고를. 직장에도 연락하지 않고 또 형제들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장례를 치러버려요. 화장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가족들은 수사를 요청을 해도 시신도 없고 사진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 풀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수사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참 독특한 게 밝혀져요. 정차돼 있던 차 있었죠. 피해 차량. 그 운전자가 망인의 부인과 내연관이에요. 그 사람은 자백을 합니다. 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서 있으면 어디에 몇 시에 돼 있으면 와서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보상금 2001년도부터 한 14개 정도 들어놨거든요. 14개. 7억여 원 정도 수령을 하는데 내가 좀 나누겠다라고 내가 그때 나왔다. 이게 자백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죽였는지 난 모른다. 그건 들은 바가 없다. 그래서 법정에서 밝힐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보험 사기로만 1심에서는 정리가 돼요. 아들은 보험금 수령하자마자 외국으로 갔어요. 기소 중지가 되고 그 부인은 보험 사기로 5년형 또 공범인 내연하면 1년 징역 살고 경찰은 이제 단순 보험 사기뿐만 아니라 살인 사건으로 이제 중점을 두고 증거에 대한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탔던 SUV 차량 충돌 과정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그때 교통사고 분석을 해보니까 시속 약 40km 미만으로 가고 있었던 속도이기 때문에 탁순자가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2008년도에 저한테 이제 자문 의뢰가 됐죠. 근데 시신이 없구나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 참 어렵다. 사건 계획을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진상 보면 전방 유리창이 2군데가 깨져 있어요. 거기에 2군데가 충돌돼 있으면 누군가가 2번 부딪혀야 되거나 또는 조수석이니까 뒷좌석에 탔던 부인이 부딪히거나. 네네. 부인과 운전자인 아들은 아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 근데 시신 장례식장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지금 교통사고 처리반이. 근데 딱 뒷면을 보는데 시반이 형성이 잘 돼 있어요. 시반이라는 게 그 피가 이제 고여가지고 그럼 피부 결국은 밑에 우리가 사망했다 그러면 심장이 멈추는 거거든요. 심장이 멈추면 혈액이 돌아다닐 힘을 잃어요. 그럼 이건 맥체이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이동을 해요. 그냥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앉아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고 응급실 가서 계속 실려가면서 등 뒤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근데 시반이 사망한 지 1시간 반 만에 그렇게 형성될 수가 없어요. 조수석에 타기 전에 이미 누워있는 상태에서 시반이 형성됐어야 돼요. 사망 시간을 그 훨씬 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2심에서는 이게 이제 무기징역이 되죠. 그리고 이제 살인 혐의가 돼서 외국에 나와 있던 아들은 민터폴로 체포가 돼서 들어왔죠. 일단 둘 다 이제 무기징역. 단순 교통사고 같았지만 망자의 부인과 아들이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김 씨 앞으로 14개의 보험이 가입돼 있었고 피해 차량 주인이 숨진 김 씨 부인의 내연남인 것도 의문이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김 씨가 살해된 상태로 사고를 당했다고 판단했고 김 씨의 부인과 아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등 사진을 안 찍었으면 영영 몰랐던 거네요. 오히려 장례를 정상적으로 좀 치렀으면 묻힐 뻔했던 거네요. 이분들의 좀 성급한 마음이 꼬리를 잡히게 된.
근데 그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OECD 국가 뭐 10위 안에 들어있고 그러지만 근데 출생과 국적 취득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사망에 대한 것은 굉장히 허술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원래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띄워주고 이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국가한테 사망 등록을 해야 돼요. 국가가 사망 등록을 받으면서 이상 여부가 없으면 장례 허가증을 줘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돼요. 화장 매장 허가증을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망 등록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사망을 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필터링이 없는 거예요. 볼 수 있죠. 근데 또 중요한 건 사망 진단서가 없어도 돼요. 인후 보증이라 두 사람의 보증만 있으면 사망 등록이 또 가능합니다. 인후 보증이라는 게 그 버두자 쓰는 그냥 가족도 아니고 그냥 지인이 와가지고 해주면 된다. 죽음에 대해서 객관적 검증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입니다. 경북 상주의 한 마을 회관에서 음료수를 마신 할머니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태에 빠졌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음료수에는 살충제 성분의 농약이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색 무취의 농약이라서 할머니들이 농약이 섞여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음료수를 마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는 이제 2015년 7월 14일이고요. 마을 회관에 할머니 7분이 모입니다. 7월이니까 덥잖아요. 그렇죠. 아우 더우니까 목마르다. 뭐 먹을 거 없나? 마실 거 없나? 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요. 사이다가 페트병으로 있었는데 뚜껑이 사이다 뚜껑이 아니라 자양강장제 뚜껑으로 닫혀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그걸 꺼내 와가지고 밥그릇에 돌려가지고 나눠 드십니다. 나눠 드시는데 한 분은 내가 집에서 마가루를 이제 물에 타가지고 마시고 와가지고 난 안 먹겠다. 이러면서 한 분은 안 드세요. 드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한 분, 두 분 쓰러지세요. 한 분, 두 분 쓰러지고 할머니들이 이제 쓰러진 채로 구토를 해가지고 토사물이 얼굴에 뒤덮이고 하도 한 분은 이제 그 구토를 격렬하게 하셔가지고 틀니가 빠질 지경이 돼요. 제일 젊었던 할머니가 비틀거리면서 나가요. 마을회관 옆집에 살던 할머니가 마당을 기어다니던 할머니를 보고 형님 왜 그래요? 이러면서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 마을회관 안에는 할머니 5분이 계속 발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할머니 5분이 있다는 걸 구급차가 몰라요. 아이고 이런. 신고를 한 분만 했구나. 거의 1시간 가까이 돼서 이 5 할머니는 그때서야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 6분 이제 다 중태에 빠지시고 결국 2분은 돌아가세요. 경찰이 당연히 오죠. 마을회관에 있던 모든 액체를 다 수거를 하고 금방 밝혀내요. 뭐 들어있다. 네. 사이다와 특정 성분의 살충제가 섞여 있었다. 이거는 그러면은 계획적인 범죄고 살인 범죄다. 수사를 하죠. 마을 입구에 CCTV가 있어요. 외부인 온 사람들을 다 수색을 해요. 근데 외부인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외부인 중에는 없는 것 같고 그럼 내부인인가? 이 마을 너무 작아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서로 알고 다 형님 동생하고 누가 원한 가진 사람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연스럽게 의심의 방향은 왜 할머니가 7분이 모였는데 한 분만 사이다를 안 드셨나? 안 드신 분. 네. 그 안 드신 분한테 이제 수사 초점이 모아가게 되죠. 수사를 할 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 할머니가 타고 다니는 전동 휠체어가 있는데 거기서 농약 성분이 나오고 이 할머니 옷에서 그 살충제 성분이 나와요. 제일 또 의심스러운 거 하나가 그 할머니 집에 그 마당 뒷뜰에 뚜껑 없는 자양강장제가 나오고 그 자양강장제 안에 살충제가 성분이 나와요. 그리고 할머니 집에서 자양강장제가 9병이 더 나오는데 그 9병이랑 마당에서 발견된 한 병이랑 유통기한이랑 제조번호가 같아요. 같은 세트네요. 네, 같은 세트. 10개짜리 한 상자를 사서 하나를 마시거나 비우고 거기에 살충제를 넣어서 마을회관에 가서 사이다를 탄 거 아닐까? 이제 경찰이 이 할머니를 용의자로 특정을 하고 체포를 합니다. 저는 경찰청에서 제가 근무할 때여서 투입이 됐어요. 이분이 마을회관으로 가는 동선이 늘 있어요. 늘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가 범행을 하려고 하는 긴장도 때문에 그런지 그날 다른 곳으로 가요.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정황 증거는 있죠. 정황 증거는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 자연강장제에서 할머니 지문이나 DNA가 나오지도 않고 사이다병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 살충제를 사이다에 섞는 게 CCTV에 찍힌 것도 아니고 그걸 본 사람도 없어요. 할머니도 자백하지 않아요. 안 그랬다 그러시고. 할머니는 끝까지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강력범죄의 어떤 성향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하니 계기만 만들어주면 잘 자기가 이 범죄가 왜 저질러졌는지에 대한 동기를 스스로 밝히고 자백을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완강하게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백하지 않고 갔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참여재판에 신청을 하게 돼요. 여태까지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한 사건 중에 제일 긴 사건이에요.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거쳐가지고 국민참여재판이 5일 동안 결국에는 이제 배심원들이 전원 유죄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결국 무기징역입니다. 정황 증거 쪽으로 간 거네요. 네, 정황 증거가 너무 유력한 게 많다 보니까 이 정도면 유죄로 봐야 된다. 이런 사건인데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은 살해 동기도 모르는 거네요. 검찰 측이 평소에 그 마을에 가면서 다른 할머니들랑 화투를 많이 쳤는데 화투를 치다가 사이가 좀 안 좋아졌다. 왜 속임수를 쓰느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일이 많았다. 이게 범행 동기다. 듣고 보면은 그 화투가 이제 정당 10원짜리 할머니들 다 소비였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6사람을 독살을 한다? 살해 동기도 지금 그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그걸로만 화투 지금 때문에 싸움이다. 동기가 사실 끝까지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사소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라 이거죠. 근데 농업 전문지에 농민분들이 이제 칼럼 쓰는 거를 보면은요 이런 게 되게 되풀이해서 나와요. 이렇게 답답한 줄 몰랐다. 스트레스는 참을 만한데 어디 갈 데가 없다. 사람 눈을 피해서 어디 갈 곳이 없다. 특히 이제 여성 농민 같은 경우에 거기 지역 전체가 이제 가부장적인 분위기고 남편이 또 이제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인 경우에 자기 이 쌓인 한을 어디다 풀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 상조 농약 사이다 사건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은 1950년경 남편과 결혼 후 극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려 순탄치 않은 40년의 결혼 생활을 해왔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강압적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및 폭력에 의한 억압, 자존감 저하로 인하여 급기야 사소한 감정 문제에도 심한 분노를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가 종합보고서에 썼던 내용이거든요. 학대받는 여성 증후군의 증상들을 조금 나타내셨어요, 이분이. 실제로. 그 문제로 인해서 이분이 자기가 뭔가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반응을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분노나 이런 건 조절이 잘 안 되고 내 텃밭에 누군가 옆집에서 팔을 한 2단만 여기 심어놓게요 해도 뽑아서 막 던져버릴 정도로 이제 감정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게 누적되어 와서 나를 무시하고 속여 나를 계속 뭐 이런 것이 이제 촉발되었다고 보는 거죠. 씁쓸하게 또 저희 마음을 좀 무겁게 만드는. 교수님께서는 창원편을 손꼽아 기다리셨다고요? 네, 그 뭐 어느 때보다도 정말 기다렸던 방송인데요.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를 최초로 발령을 낸 분이 여기 경남 경찰청의 수사부장으로 계세요. 우리끼리 부르는 어떤 그 호칭이 박수사의 전설이다. 박수사의 어떤 아버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드라마에서 진선규 씨가 하는 역할. 잘 들으세요. 머지않아 우리도 미국처럼 인정사정 없는 놈들 나타납니다. 얘들은 동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그런 놈들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를 처음에 발령 낸 사람이 그 윤해출이라는 경무관 계신데 그 윤해출이라는 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해출이라는 분이 그 이쪽을 대단한 분이네요. 그 시절에 우리가 참 앞으로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업무가 수사에 이렇게 기여를 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참 가늠할 수 없는 미래였거든요. 그 미래를 걸어올 수 있게 만든 또 용기를 줬던 그런 분이었는데 만나 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오랜만에 만났고 좀 나왔네요, 부장님. 알까요? 아유, 부장님 나오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얘네 노인네 다 됐구만.
얼마 만에 만남이신 거예요? 실제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기에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네. 4, 5년. 처음 만남이 언제세요? 두 분 처음 만난 게? 2000년이죠. 2000년? 제가 처음으로 서울경찰청에 과학수사계 편제를 네네. 만들고 그 안에 범죄분석팀 만들면서 권일영 씨를 픽업하기 위해서 드라마에는 간단하게 나오는데 네. 정말 무지무지 고생했어요. 순순히 영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너 그 프로파일러라고 들어봤어? 딱 너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 아니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그때 되게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뭐 특진도 하고. 딱 그 얘기는 생각나요. 집 잘 나가서 거기서 승진해야 된다고. 그리로 가면 승진이 안 나 지금 된다고. 갑자기 딴 거 공부하라고. 그래서 제가 결국 마지막에 제가 했던 말이 내가 너한테 계급은 줄 수 없다. 승진을 시켜줄 수 없다. 근데 너는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진짜 독보적인 존재가 될 거다. 근데 기가 막히게 맞았어요.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네, 진짜 독보적이시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게 계급을 포기하고 온 거죠 그때. 부장님이 독자적으로 그걸 공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 뭐 위에서 한번 연구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부서를 만들고 일용이랑 5년 동안은 엄청난 고생을 했죠. 처음에는 막 문전박대 당하기도 하셨다면서요, 현장에서? 심리 분석인지 프로파일링인지 뭐 이런 걸 한다고 뭐 브리핑을 하다 보면 그래서 범인을 네가 잡을 거냐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사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들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그랬는데 윤대출 부장님은 권 교수님만 찍어가지고 프로파일러가 되어야 된다 이랬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한테도 이렇게 원픽이셨던 것 같은. 자기가 인사기록 카드를 뭐 2,000 몇백 장을 골랐다 하는데 약간 거짓말인 것 같기도 한데 뭐 2,000 몇 장을 뽑아서 보니까 지문 채취, 증거물 채취도 가능하고 현장을 많이 간 요원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때가 30대 중후반이었는데 제가 오래 써먹을 수도 있겠다. 젊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프로파일링이라는 걸 새로 만들면 최하 5, 6년은 또 이 분야에서 경험이 필요한데 너무 이제 나이가 많은 선배들을 선발을 하면 이제 써먹을 만하면 이제 퇴직을 하셔야 되니까 뭐 그런 걸 고려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발이 됐는데 윤대출 부장님이 대단하신 게 굉장히 앞서가세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지나간 일에 대한 고증도 중요한데 앞으로 생겨날 범죄, 생겨날 일에 대한 거를 굉장히 즐겨 상상하시는. 그럼 앞으로 미래의 프로파일러의 영역은 어떤 거냐 보면은 뭐 연쇄 살인이나 연쇄 성폭행이나 연쇄 뭐 방화 같은 프로파일링의 직접적인 대상 범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범죄를 잡는 프로파일러가 아니라 프리크라임, 범죄 이전의 단계, 초기에서 그걸 억제할 수 있는 것, 성폭력이든 데이트 폭력이든 아동학대, 가정폭력 이런 것들을 좀 더 심화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통계학적 데이터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파일링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미래를 정확하게 예견하고 준비하고 또 용기 있게 실행하고. 초반에는 윤대출 부장께 좀 많이 원망도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원망스럽기도 하고. 공부만 하셔야 되는 거죠, 초반에는. 그냥 공부도 아니고 뭘 해야 될지 몰라. 그 외국 FBI 그 자료를 책을 갖다 놓고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현장하고는 안 맞아. 이론도 좋지만 범죄자들을 그럼 만나보자. 그래서 이제 끝없이 물어보고 그때에 대한 해석을 하고 심리학을 다시 공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건이 났을 때 자신 있게 또 현장을 나가고 이런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 권일용 교수님은 은퇴 후에도 좀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2009년도에 이제 강호순이 체포된 이후로 사실 연쇄 범죄들은 이제 좀 멈추어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201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묻지마형의 범죄거든요. 여기에 상당수가 이제 정신장애나 조현병이 개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정신장애에 의한 그 범죄인데요. 특히 이제 조현병과 관련된 본질적으로 우리가 좀 예방이 가능하지만 계속 나는 사건, 이런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사건들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좀 위협되는 범죄로 드러나죠. 거기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소위 이제 안인득 사건이라고 있어요. 진주 아파트에서
방화를 저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계단에서 무참히 살해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죠. 예. 오늘 새벽 경남 진주시 가주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인명피해는 컸습니다. 주민들은 화재 당시 대피하다가 3, 4층 계단과 1층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주민들을 발견했다며 당시 충격적인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라이터로 불은 지우는 다음에 이제 흉기 2자루를 준비해가지고 아파트 계단에 탁 앉아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린 이유가 결국은 계획성을 가지고 대피하는 사람들을 모두 살해하겠다라는 뚜렷한 범행의 의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 화재 경보가 이제 울리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 이제 그 새벽에 갑자기 잠자던 분들이 얼마나 놀라서 이제 비상계단으로 유일한 대피를 했던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요, 단 12분 만에 도피하던 어린아이들 또 여성들이 5명이 사망을 하고 중상해를 입은 분이 17명, 그래서 총 22명이 사망 상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양형이 어떻게 됐죠? 결국은 사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항소심에서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이제 감형이 됐냐면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들이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감정 의뢰를 해야 되는데 감정 결과 전형적인 조현병 증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잠깐 제가 이제 읽어보면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두 대상을 연결해서 자신의 의심과 불신을 강화시키고 전혀 자기와 관련 없는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나한테 해를 끼친다고 자꾸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체포가 되어가지고 가면서 아마 여러분들 방송 뉴스에서도 보셨을 텐데 전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주공감자 아파트네. 완전 미친 정신 나간 것들만 수도를 가다 진주시 비리와 부정부패 심각합니다. 하루도 멀다고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나 많아져 가고 있는지 그거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과대망상이네요. 네,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을 하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정당방위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로 봐서는 굉장한 어떤 그 편집증적인 증상 또 망상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됐다는 것이 이제 감정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감옥과 같이 병행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피고인 안인득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안인득 사건도 이제 그런 전조 증상이나 조현병 범죄의 공통점들이 나타났나요? 그렇습니다. 이 친형의 진술들을 이제 들어보니까 2008년도에 이제 좀 일을 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산재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뭐 뭔가 이제 사회에 대한 불만도 생기고 막 망상도 생기고 그래서 2010년도에 행인들을 지나갈 때 갑자기 나의 산재를 처리해주지 않은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해서 막 칼을 휘두르는 이제 공격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치료를 시킵니다. 치료를 하고 있던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2016년 7월부터 치료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2년 9개월이라는 공간이 치료가 안 됐는데 공격성이 점차 뚜렷하게 증가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CCTV를 보면 그러니까 어떤 한 여학생의 집까지 따라가서 이 학생이 놀라서 빨리 뛰어들어가서 문을 닫는 순간에 그 집 문을 향해서 막 오물을 뿌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문을 닫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또 폭력이 행사됐을 가능성도 있는 이런. 지난달 12일 안 씨의 윗집에 살던 여학생이 급히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뒤이어 안 씨가 따라와 초인종을 누르고 얼마 뒤에 무언가를 뿌립니다. 간장과 식초를 섞은 물이었습니다.
안인득도 결국은 공통된 특징이 나타난 것이 이제 고립돼서 혼자 있었다라는 거, 치료가 중단된 이제 3개월이 넘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아주 정정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범률은 어떤가요? 사실 이게 안타까운 게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범률이 64%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명 중에 한 6, 7명은 재범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형량만 채우고 그냥 다시 출소하는 그 문제를 일으켰던 상태가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볼 사람들은 가족들이잖아요. 그럼 가족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현병 환자 같은 사람이 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최선의 방법은 결국은 치료입니다. 입원 치료. 네, 입원 치료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근데 가족들이 이것을 숨겨요. 조현병이 발생한 이후에 치료를 받기까지 WHO에서 권고하는 기간이 있는데 보통 12주 정도라고 합니다. 12주,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상당히 예후가 좋은데 한국의 평균을 내봤더니 56주가 넘어요. 56주.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못 참을 때가 되어야만 결국 병원에 가는 현상들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딴 병에 대해서는 솔직한 게 많은데 가족이 정신병력에 대해서 상당히 숨기려고 하는 게 좀 우리나라 가족들이 좀 있죠. 어떤 사회적 편견, 낙인 이것이 사실 화를 키우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몇 군데 네네. 쭉 수집을 해서 봤는데 참 합리적인 것이 이제 그 호주의 CTO라고 해서 지역 명령제도죠. 자, 지역 주민들이 모여요. 대표들이. 그리고 의사가 와요. 그다음에 공권력 집행한 경찰이 오고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이제 대책회의를 합니다. 저 사람이 위험한데 우리도 살고 저 사람이 같이 살기 위해서 3개월까지 입원을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치료 비용을 국가에서 전부 전액 부담을 합니다. 이웃과 가족이 같이 합의 보는 거 되게 좋은 괜찮은 것 같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치료적 개입이 훨씬 더 전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어떤 그 전문가가 최소한 5명을 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십 명 앉혀놓고 성폭력 치료그램 100시간 운영해도 사실 이거 뭐 효과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보호관찰 관련해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보호관찰을 종료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정신질환 정보 같은 거를 경찰과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계가 있는 게 어떤 범죄 혐의점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리 시스템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다 보니 일단은 지금 공론화부터 필요한 것 같네요. 네네네. 일단 이 얘기를 좀 하기 시작해야 맞아요. 어떤 제도라도 만들어질 수 있지. 지금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일 거라고는. 그러니까 맞아요. 국가도 개입하고 공동체도 개입을 해서 이런 인식도 좀 바꾸고 예방하고 치료만 되면 현저하게 저는 줄일 수 있다고. 네,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중도 방죽이라는 곳을 갔는데 중도 방죽? 그 일제 강점기에 중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방죽을 만든 곳이래요. 갈 데가 엄청나게 평야처럼 굉장히 넓은 그 곳인데 야, 정말 장관이고요. 갈 데가 많으니까 정말 갈 데가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차마 이걸 하실까라는 거. 내가 저도 할까 머릿속으로는 말까 생각했거든요. 할까 말까 하다 했는데요. 쪽에 이제 이렇게 만을 좀 둘러보다 보니까 사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또 이제 기억들이 떠올라서 저는 이게 참 약간의 어떤 직업병인 것 같아요. 근데 그 2015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여기 이제 시화호에서 갑자기 시신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몸통만 발견됐어요. 몸통이요? 몸통만. 시화호에서 토막난 시신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여성의 상체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게 사건 해결의 시작으로 보고 숨진 여성의 신원을 찾고 있습니다. 발견이 되면 가장 먼저 이제 병원 영안실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검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몸통 시신이 발견됐을 때 제가 검시를 할 때 참여를 했었는데 이 시신을 훼손한 도구가 굉장히 특이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계획적이지 않고 아주 결들이
좀 조잡하게 이렇게 훼손이 되어 있어서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나 범행 도구가 대충 이제 추정이 될 정도로 이제 가정집일 것이다라는 이제 추정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한 이틀 정도 후에 이제 나머지 얼굴하고 뭐 손 이런 부위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못 찾겠다 했는데 정말 과학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장소에 딱 걸쳐 있었어요. 우리 경찰에서는 가끔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너무 억울한 나머지 떠내려가지 않고 발견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좀 빨리 발견되다 보니까 그나마 지문 채취가 가능해서 신원을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41살의 여성이었었어요. 그 결혼을 해서 둘이 살고 있던 누군가의 아내인데, 그래서 신원이 밝혀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며칠 동안 실종이 되어 있는데 미기가 신고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종 신고를. 그 심점을 두고 이제 잠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며칠째 잠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비닐백 같은 쇼핑백을 들고 집을 나와가지고 어느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복을 하고 있던 경찰이 가서 뭔가를 확인해 봤더니 남아있던 아내의 시신 조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거를 현장에서 이제 확보하고 체포를 했습니다. 부인 안 씨를 살해한 건 지난 1일 오전. 다음날 김하일은 시신을 집에 두고 여느 때처럼 자전거로 출근했습니다. 퇴근해서는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고 자전거로 2번에 나눠 유기했습니다. 피해자가 누군지 확인되면서 수사망이 좁혀오던 어제와 오늘. 김하일은 결국 집에 숨겨둔 나머지 시신도 근처 빌라 옥상에 숨겼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에 확증을 줬습니다. 살해 동기는 돈 때문에 일어난 부부싸움. 카지노에 빠져 고향의 집살돈을 모두 날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범행 동기가 뭐야? 라고 했더니 월급 안 주고 또 도박을 했느냐라는 말 때문에 죽였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수많은 범죄를 봐왔지만 이것은 동기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변명이나 이런 것들이지, 아내를 살해하고 그렇게 완전히 훼손해서 그냥 바다에 갖다 버린다는 거는 뭐 그가 가진 잔혹성의 어떤 그 대표적인 행위죠. 이제 이렇게 많이나 바다에 시신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가장 목적인데, 문제는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 되니까 거의 대부분이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나머지 시신의 일부를 발견한다고 해도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열기나 이런 습도에 특히 예민한 곳이 그 손끝인데, 이 손이라든지 이런 데 표피가 다 손상이 많이 간 경우에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잉크를 바릅니다. 잉크를 여기다 바르는데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완전히 뭐 물감을 칠하듯이 잉크를 바르는 게 아니고 지문 융선이 보이도록 정말 기술적으로 잉크를 발라요. 발라놓고 접사 렌즈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 융선이 마치 지문을 찍은 것처럼 가장 잘 확인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그 실리콘 러버라고 해서 이제 실리콘을 혼합을 해가지고요, 골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덮어요. 그다음에 그걸 빼서 뒤집어가지고 내 손가락에 끼고 찍어요, 지문을. 그럼 지문이 찍히면서 융선이 보입니다. 네. 이것도 안 되면 거프를 벗겨냅니다. 여기 이게 피부를 피부를 벗겨서요? 벗겨내서 속에도 어떤 흔적이 있나요? 속지문이 있어요. 이 지문이 표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손 네. 안까지 속지문이 또 있어요. 그거를 채취해가지고 신원을 확인하는데, 근데 이 익사 사건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이 그 지문 채취하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 권위가 있군요. 권위가 있어요. 전 모두 인정합니다. 지문 연구가 제일 많이 돼 있고 전 국민의 지문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다 보니까 만 18세 이상은 다 네. 찍으니까.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그 한국 사람이 지문을 잘하냐? 좀 우리 지문 많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 끝까지 찾는다는 거죠. 우린 끝까지 할 동기가 있는 거죠. 반드시 지문이 있으니까. 어딘가 있으니까. 어딘가에 있고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에 있을지 없을지 있으니까. 모르면 하다가도 열심히 해봤자 뭐 찾을 수도 이럴 텐데, 우리는
반드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자들만 보관을 그 하니까 데이터에만.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그 익사 사고의 지문 감식이 해외에서도 그 활용한 경우가 있죠. 대한민국 지문 기법이 정말 세계적으로 활용된 사례가 몇 개 있어서 잠깐만 소개를 제가 드려볼까 하는데요. 아마 2004년에 일어났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쓰나미, 인도양 쓰나미. 네. 수마트라 섬에서 이제 쓰나미가 발생을 해가지고 뭐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인도 전부 다 덮쳐가지고 쓰나미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하고 실종이 됐죠. 그 추산되기로는 사망자가 28만 명 정도가 됩니다. 실종자도 14,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 한국인들이 자국민들이 이제 거기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그 이 CSI 요원들이 파견이 돼가지고 자국민들 신원을 확인을 해가지고 빨리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참 이제 투입이 됐었는데 시신이 발견되면 이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한국인 시신만 우리가 신원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다 지문을 채취해서 그냥 서로 데이터베이스로 공유하는 이런 이제 작업들을 했는데 워낙 물에 불어 있으니까 드라이기로 이거를 이제 말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CSI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기법을 안 씁니다. 어떻게 했냐면 끓는 물에 한 3, 4초간 살짝 넣었다가 빼면 피부가 갑자기 팽창을 해요. 3, 4초 만에. 이건 고온 습열 처리법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 방법으로 지문을 채취하고 있는데. 근데 외국 수사팀 많이 배웠겠네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드라이기로 시신을 말리고 있는 다른 외국 CSI들보다 훨씬 많은 지문을 계속 채취를 해서 막 인적사항을 밝혀내는 거예요. 신원을 밝혀내는 거예요. FBI가 전 세계 CSI들을 다 모여. 자, 이제 한국 CSI한테 배워 이거. 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열흘 걸리기 한 이틀 만에 모조리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수습해서 귀국했던 이 사건이 그 쓰나미 사건입니다. 근데 지문이 처음에 도입될 때에도 연구가 필요했던 것이 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연구를 오래 해서 이제 안 변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종생불변이다. 태어나는 순간 죽을 때까지 이 지문은 변하지 않습니다.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종생불변하고 이제 만인이 부동하다. 이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영화 보면은 왜 화면을 보면 막 지문이 막 돌아가면서 찾잖아요. 네, 매치, 노 매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다다다닥 딱. 점이 찍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땀구멍이에요. 땀구멍의 위치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찍으면 그 땀구멍이 점처럼 찍혀 있거든요. 사실 들여다보면. 그 위치에 똑같은 장소에 그것이 있어야 이 사람이 동일 지문 판결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엄격해서 14개가 넘어야지 동일인으로 판정을 하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문양도 변하지 않아요. 동그랗게 말린 지문이 있고요. 한쪽으로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재상문, 와상문 이렇게 표현하는데 문양도 이쪽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그 번호들이 다 있어서 만약에 장강명 선생님이다 그러면 이 지문 번호가 있어요. 78931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번호를 찾아요. 일일이 볼 필요 없이 일단 그 번호를 가지고. 근데 그 번호가 다 번호가 같은 사람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 번호가 같은 사람은 있는데 그때 이제 구분해. 좁혀가는 거죠. DNA랑 비슷한 방법이네요. DNA도 숫자 몇 개 가지고 일단 저장해 놓고. 아니 이 지문이 손가락, 그러니까 사람에 관련된 지문만 있는 게 아니고 개 코에 지문이 다 다르대요. 개가. 아, 개 코에도 지문이 있나요? 코 여기 번지르르한 데 있죠. 여기 지문. 이거 개가 겹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애완동물의 이 코 지문을 등록제로 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회사가 그쪽에서 엄청 큰 상을 받았대요. 비문이죠. 보호자가 각각 다른 두 마리의 포메라니안 강아지. 그냥 보기엔 구별이 쉽지 않은데요. 강아지의 비문을 찍어 식별해보니 찾고자 하는 강아지가 아니라고 나타납니다. 기가 막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판다곰이 눈이 이렇게 멍이 있잖아요. 네. 그게 다 다르대요. 아 그래요? 지문처럼. 그걸로 구분한대요, 자기들끼리. 모양이 다 다른데. 실제로 자연에서 그렇게 패턴이 만들어질 때 굉장히 수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패턴이 완전히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서 얼룩말도 똑같지 않더라고요. 패턴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걸 가지고 판별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이죠. 우리 지문이나 얼룩말의 모습이나.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것은 똑같은 건 없다. 물건에도 지문이 있다면서요? 그걸 이제 화학적 지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화학적 지문이라고 그러는데 좀 이제 어려운 용어가 나올 수 있는데 동위원소라는 것을 동위원소. 이용하는 동위원소라는 걸 이용하는 과학적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다 원자로 되어 있거든요. 다 원자로 되어 있는데 재미있게도 동위원소라고 해서 똑같은 원자인데 단지 무게만 다른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똑같이 김상욱인데 하나는 몸무게가 70kg인 김상욱이 있고 몸무게가 80kg인 김상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뭐 어디 가나 김상욱이야. 그래서 이걸 이제 동위원소라는, 그러니까 원래 화학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서로 차이를 알 수 없어야 되는데 이제 질량 분석기라는 게 있어요. 화학에서 질량 분석기를 이용하면 다른 게 다 똑같아도 질량이 다른 것의 차이를 보여주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의 정확도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지금은 엄청난 정확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정말 엄청난 발전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역이나 그것이 놓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5가지 원자를 내가 가지고 숫자들을 부여하겠다면은 여기 이 지역, 이 물건에는 5가지 미세한 비율의 차가 숫자로 나올 거고 똑같은 물질이라도 요 미세하게 요 비율이 다르다면 다른 물질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우리 얼마 전에 얘기했던 흙도 그럼 그 비슷한 예가 되겠네요. 이게 여기 흙 아닌데 이게 여기 왜 묻어 있지 이 사람한테? 그게 굉장히 절실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범죄 수사에 차량이 이동하고 나서 분명히 이거 어디 갔다 온 흙인데 알 수 없다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걸 만들자고 수없이 많이 건의를 했었죠. 실제로 이 매장 특히 시신들이 발견이 되면 신원 확인조차도 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신들이 발견이 많이 돼요. 근데 흥미로운 게 이 매장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연식범일수록 깊어요. 그것은 이제 발견되지 않아야 된다는 강박한 의식이 있어. 왜냐면 이 시신은 발견되는 순간 내가 용의자야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한 관계도 금방 밝혀질 거고. 예. 그런데 비연식범일수록 얕은 거지. 그래서 그냥 덮어놓는 형식으로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공통된 것은 어찌됐건 시신을 매장할 정도 되면 신원이 확인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옷이 없어요. 옷을 다 벗긴 상태에서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산 중턱쯤에 매장을 했느냐, 또 정상까지 갔느냐 이런 것들도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돼요. 과연 사망한 채로 시신을 산 정상까지 들고 갔느냐, 지리적인 조건, 그 다음에 체격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가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시신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과학 수사가 그동안의 발전이 좀 더디어 왔어요, 사실은. 그 대표적인 게 개구리 소년 사건 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바디팜이라 그래서 시신이 이렇게 부패되어오는 과정들을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었거든요. 기증받은 시신을 다양하게 해놔요. 그러니까 뭐 반쯤 매장을 해놓고 반은 나오게 해놓는다든지 햇볕 쪽에만 있게 해놓는다든지 다양한 환경에서 시신을 놓아두고 카메라로 시신이 부패되는 과정을 전 과정을 다 녹화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산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시신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적용해서 이건 얼마나 됐고 나이는 얼마나 됐으며 인종은 어떤 인종일 거야. 이것을
빨리 찾는 데이터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저희 생각에는 거기에 누가 시체를 이렇게 기증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저도 계속 그 수도 생각했어요. 있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그러니까 1910년대 후반쯤에는 미국이 경제가 이제 안 좋아져서 그런지 매장을 하기 힘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여기 기증하겠다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강하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아서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자기 자필로 이렇게 직접 기증을 하는 서약서 같은 게 없으면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의외로 많대요. 기증하려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좋은 의미로 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좋은 의미로 맞고 보통 그런데 보면 뭐 다른 생명을 살리는데 기증하는 분도 계시지만 네. 이렇게 또 좋은 의도로 쓰이는데 하신 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미국에도 있고 이제 캐나다에도 있는데 캐나다에는 갔더니 이제 그 수풀이 막 이렇게 이제 자라 있어요 풀들이. 근데 그 교관이 저를 보고 CSI를 얼마나 했느냐 그래서 나도 할 만큼 했다. 응? 할 만큼. 나도 할 만큼 했다. 영어로 할 만큼 비과학적인. 할 만큼 Many years. Enough. 하여간 Enough. 뭐 이렇게 베테랑. 내가 충분히 했다. 그랬더니 자 어디에 묻혀 있는지 그걸 알아맞혀 보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나도 우리는 진짜 벤치마킹 하러 갔기 때문에 생전 연구도 안 보고 처음 보는 얘기인데. 묻어놓은 곳인데. 근데 팁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묻혀져 있는 곳은 풀이 윤기가 나고 훨씬 잘 자라 있다는 거예요. 영양분이 되어버린 거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뭔가 좀 흐릿하게 보이긴 하는데 그때 제가 통찰을 느꼈죠. 아 이런 것이 진짜 연구가 필요한 거구나.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해본 사람만 아는 게 있어요. 실증 연구가 필요하고 식물학적인 지식도 필요한 거군요. 굉장히 특히 이제 곤충학, 법곤충학은 그렇죠, 곤충학. 특히 이런 그 매장 시신에서 법곤충학이 제일 많이 활용돼요. 자, 어떤 곤충의 알이 발견됐다. 이 알들은 자라오는 기간이 우리가 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역시 버려진 지가 얼마나 됐을 거야. 그때부터 추적을 해서 사건을 수사해 나간다.